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동생이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맏아들이라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남편의 효도를 막지 않기 위해 해외로 떠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경찰을 주차장에 밀어넣고 힘겹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오늘 하루 종일 회사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동분서주했다. 등은 뻣뻣하게 굳었고 배는 굶주려 아우성이었다. 아침에 친정어머니가 막 해다 주신 김치찜 냄새가 코를 찌르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딸 예나는 오늘 또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싶다고 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나와 남편 민준이뿐이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면 그 역시 회사에서 일에 파묻혀 있을 것이다. 민주는 언제나 나보다 늦게 퇴근했다. 열쇠를 꽂아 돌리고 문을 열었다.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고른 크림색 소파와 찻상만 있던 거실 한가운데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동생 민호와 그의 아내 지혜, 즉 동서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온 것을 보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더듬거리며 인사했다. 아주버님, 형님 오셨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동생 부부가 제 발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가장 최근에 왔던 건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고 당연히 나는 거절했다. 나는 예의상례라고 대답하며 민준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거실 한 구석 텔레비전 선반 옆에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위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앉아 계셨다. 정신이 아득해졌. 이분이 박 여사님이라고?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고 기운 넘치던 그 괄괄한 여인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온갖 막말을 퍼붓던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니. 깡마르고 두 눈은 퀭했으며 피부는 잿빛이었지만 나를 향해 던지는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날카롭고 숨길 생각조차 없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다들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이셨어요? 동서지혜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형님. 저희가 어머님을 형님 댁에 모시고 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아내가 우물쭈물하는 것을 본 민호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형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하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저희도 장사 때문에 바쁘고 사람도 부족해서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 정사 때문에 형이 장남이고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니 오늘 형님 댁에 모시고 와서 보살펴 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바싹 마른 채 나왔다.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이 집에서는 못 받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나는 민호와 지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두 사람 다 얼굴이 굳었지만 내 거절을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리 형 어머니고 제 어머니인데 형수님 어머니는 아닙니까? 맏며느리가 되셔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나는 반복했다.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 제게 이 집 문턱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 있으실 땐 두 사람 결혼하라고 5천만 원이나 주셨죠. 우리 부부에겐 단 한 푼도 안 주셨고요. 나중에 늙으면 당신들하고만 살 거라고, 당신들한테 노후를 맡길 거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동서지혜가 입술을 삐죽였다. 형님도 참, 그건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얘기고 지금은 편찮으시잖아요.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돈 얘기가 왜 나와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책임이죠. 책임? 나는 헛웃음을 쳤다. 말 한번 잘하네요. 그럼 당신 책임은 어디다 두고, 장산 책임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나한테 떠넘기는 건데요? 당신은 그 돈 받고 애 낳았을 때 시어머니 수발 다 받아먹었잖아요. 이제 병드니까 반품하러 온 거예요? 물건 좋을 땐 받고 하자 생기니 생산처로 돌려보내는 거냐고요. 지혜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개졌다. 그녀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기에 당장이라도 내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민호가 그녀를 붙잡았. 바로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남편 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이미 집에 와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시동생 부부가 미리 말을 맞추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통보한 것이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서윤아. 민주는 내 눈을 피했다. 왔어? 너무 화내지 마. 다 방법이 있겠지.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당신도 동의한 거야? 민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민호네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가 맏이니까. 우리가 이 짐을 져야지. 짐? 나는 소리쳤다. 민준 씨, 제정신이야? 잊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우리 예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냐고.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민호가 소리치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어떻게 어머니를 짐이라고 불러요? 형수님 말버릇 좀 봐. 그만들래. 민준이 서둘러 중재했다. 민호야, 지혜야, 일단 어머니는 여기 두고 가. 형이랑 형수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어서 가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쳐다봤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그가 동의했다.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동생 부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했다. 민준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다. 네, 형님. 그럼 저희는 형님이랑 형수님만 믿겠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말했다. 어머니 짐은 저기 가방에 다 넣어뒀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도망치듯 허둥지둥 문 밖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집에는 나와 민준 그리고 박 여사님만 남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김치찜 냄새가 향긋했지만 이제는 역하게만 느껴졌다. 박 여사님은 휠체어에 앉아 여전히 조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퀭한 그 눈 속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윈 없었다. 퀭한 그 눈 속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윈 없었다. 오직 의기양양함만이 가득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 그는 어색하게 물을 따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이 테이블 위로 넘쳐 흘렀다. 서윤아, 일단 진정해. 네가 화난 건 알지만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목구멍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화 안 났어, 민준 씨. 역겨울 뿐이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다 똑같이 역겨워. 날 뭘로 보는 거야. 무급 가사도우미. 당신들이 떠맡기 싫은 쓰레기나 버리는 쓰레기통.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날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지금 저렇게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길거리에 내쫓을 수는 없잖아. 민호랑 지혜는 내쫓았잖아. 나는 쏘아붙였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부어준 막내 아들은 내쫓았잖아. 대답해봐.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걔네도 사정이 있겠지. 지혜도 애 키우고 가게 보느라 바쁘고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안 바빠? 나는 일 안 해?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니면 당신 어머니 수발 들라고 나더러 회사 그만두라고 할 참이야? 내 말은 민준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움찔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다. 심장이 한 뼘 더 차가워졌다. 이 지극한 효자나리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했다. 효도는 하고 싶지만 자기가 고생하기는 싫은 것이다. 그 고생을 짊어질 사람은 그의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나였을 테니까. 나는 박 여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앙상한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울고 있었다. 잿빛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것 봐. 민준이 마치 구실이라도 잡았다는 듯 서둘러 말했다. 네가 어머니 울렸잖아. 안 그래도 몸도 편찮으신데 그런 막말을 해? 너 정말 인간 맞냐?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인간? 내가 인간이면 저 여자는 뭔데? 나는 천천히 휠체어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왜 우세요? 막내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우세요? 아니면 공들여 세운 노후 계획이 파산해서 우세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부터 그렇게 무시하던 맏며느리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하니까 우시는 건가요? 박 여사님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에 스친 것은 두려움이었지만 이내 증오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를 갈았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치며 달려와 나를 끌어냈다. 미쳤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똑바로 일어서며 손을 털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 여자도 알아들었고 당신도 알아들었을걸. 당신이 저 여자를 받아들이겠다면 좋아.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어. 민준 씨. 이 집은 당신과 내 공동명이야. 누굴 데려오든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내가 수발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 나는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저 여자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똑똑히 들었어?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문을 잠갔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위선적이고 잔인한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는 민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문 열어. 얘기 좀 하자고. 서윤아, 나는 무시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떨리는 몸을 억제하려 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뜸해지더니 대신 민준이 어머니를 달래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어머니, 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윤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그의 어머니를 내 서재로 밀고 들어갔다. 그곳은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작은 방이었다. 그는 내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던 서재를 그의 어머니 방으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굳게 잠긴 안방에 누워 있었고 효자 남편 민주는 그의 어머니가 있는 방밖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다. 우리 집은 단 하룻밤 만에 공식적으로 둘로 나뉘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규칙적인 고는 소리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마치 귓가에서 맷돌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주는 감히 안방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거실의 비좁은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희미한 악취, 병과 노쇠함의 냄새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김치찜 냄새마저 집어삼켰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민준이 결혼하던 날,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제법 큰 돈을 자본금으로 쥐어주셨다. 시부모님, 즉 박 여사님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큰돈을 자본금으로 쥐어주셨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돈 없다. 민준이는 장남이니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받아들였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후 시동생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나섰다. 민호는 박 여사님이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었다. 그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빈둥거렸다. 그런데도 박 여사님은 즉시 적금을 깨서 민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쥐어줬다.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민호는 막내잖아. 어머니가 각별하게 생각하시니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 작은 가정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악착같이 일하는데 남편은 내게 그 노골적인 편애를 이해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예나를 임신했다. 지독한 입덧으로 고생하던 날들.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간절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박 여사님은 안부 한마디 없었다. 입덧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내가 출산하던 날 친정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내 곁을 지켰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내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겨우 들러서는 예나의 기저귀를 힐끗 들여다보고 입술을 삐죽였다. 딸이네.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해에 웃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농담하신 거지.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은 자식이지. 뭐. 그녀는 농담한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은 동서지혜가 출산하면서 그게 달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 나는 박 여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하던 장사도 그만두고 막내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가 산후조리를 도왔다. 빨래하고 밥하고 막내 며느리를 마치 여왕처럼 모셨다. 손자를 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랑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했다. 우리 집 장손이에요. 장손. 나중에 늙으면
얘만 보고 살 거예요. 그 말 끝에는 늘 딸내미는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따라붙었. 그 말들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노력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민호보다 더 많은 용돈을 매달 들였다. 영양제와 새 옷도 사들였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경멸뿐이었다. 단지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예나를 품에 안았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에게서 분유 냄새가 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아. 나에겐 내 딸이 있고 내일이 있어. 저 여자는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처럼 불필요한 모든 연락을 끊었다. 모든 힘을 일과 딸을 돌보는 데 쏟았다. 그 때문에 나와 민준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다. 그는 여전히 몰래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가져다 줬다. 나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가 나를 아내로 맞아준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셈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면 풍파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풍파는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끌고 와서 내 집 안에서 내 얼굴에 대고 던져버린 것이었다. 옆방에서 박 여사님이 쿨쩍이며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허둥지둥 일어나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물 드세요. 어서 주무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기억들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옆방에 누워있는 저 여자는 가엾은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가장 크고 깊은 상처였고 떠올릴 때마다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예나가 2살 때였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고 아이는 축 늘어졌. 그날 밤 예나는 숨쉬기 힘들어하며 피부가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와 민주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아이를 어린이 병원으로 데려갔. 의사는 아이가 심각한 폐렴에 걸렸으며 즉시 응급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했. 입원비, 약값, 치료비, 의사가 제시한 금액에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당시 우리 부부는 넉넉지 않았다. 내 월급은 민준의 말대로 쥐꼬리만 했고 민준의 월급은 더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본가까지 책임져야 했다.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았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절박한 심정에서 나는 평생 후회할 짓을 하고 말았다. 박 여사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그때 그녀는 민원의 집에서 장손을 보며 행복에 겨워 있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동요 소리가.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까칠했다.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나는 흐느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예나가 폐렴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있어요. 저희 돈이 너무 부족해서요. 어머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전화기를 뚫고 내 귀에 밝혔다. 뭐, 예나가 아프다고? 아프면 아픈 거지. 계집애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죽으면 또 나으면 되지. 돈 아깝게
나 돈 없어. 내 돈은 우리 손주 주려고 모아둔 거야. 다신 귀찮게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길게 울리는 뚜 소리. 나는 병원 복도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타일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죽으면 또 나으면 되지. 돈 아깝게. 내 딸. 그녀의 손녀가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녀는 그런 말을 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민준이 달려와 넋이 나간 나를 발견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와 겨우 병원비를 맞출 수 있었다. 내 작고 소중한 딸 예나는 꿋꿋하게 이겨냈다. 아이는 살아났지만 시댁에 대한 내 정은 그날로 영원히 죽었다. 나중에 예나가 건강해지고 나서야 민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도 화를 내며 집에 가서 어머니와 다투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눈물 몇 방울 흘리며 낳아준 공을 들먹이자 그는 금세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내게 돌아와 말했다. 어머니도 늙으셔서 그래. 노망이 드신 거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자기 딸에게 죽으라고 저주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바로 그 말다툼 속에서 박 여사님은 나와 민준 앞에서 똑똑히 선언했다. 똑똑히 들어둬라.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면 민호랑 살 거다. 땅이고 집이고 다 민호 줄 거야. 너희는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도 너희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을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빚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여기 와 있다. 바로 내 집, 내 서재에. 그녀가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막내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증오의 눈물이었다. 박 여사님, 당신은 내 딸이 죽기를 바랐죠. 이제 당신은 그 아이의 집에서 살고 있네요. 그 아이의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나도 상대해주지. 당신이 내게 노후를 맡기기 싫다고 했지. 좋아. 내가 필요 없다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밖에서 민준이 길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버려뒀다. 그가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 여사님을 이 집에 들인 그날 밤부터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여자의 아들, 지극한 효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머리를 안고 일어났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을 껐다.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방문 잠금을 풀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밖으로 나가자 어젯밤의 악취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파스 냄새와 한약 냄새가 진동했다. 민주는 소파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고 있었고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밤새 꽤나 고생한 모양이었다.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내가 나왔을 때 민주는 깨어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윤아.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려고 했다. 민준이 나를 따라왔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무슨 얘기? 당신이 이미 다 결정했잖아. 저 여자를 여기 데려왔고
내 서재를 멋대로 병실로 만들었잖아.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는데 민주는 우물쭈물했다. 너랑 상의 안 한 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 민호가 너무 갑자기 말해서 어머니는 우시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나더러 받아들이라고 나는 돌아섰다. 당신 어머니 불쌍해서 보기 힘드니까. 당신 아내는 원수랑 같이 살게 만들어? 효심 한번 지극하시네. 온 나라가 본받아야 할 효자 나셨어. 아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민준이 잠을 설쳐서인지 버럭 소리쳤다. 말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내가 내 남편이고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아니, 나도 소리쳤다. 저 여자는 내 어머니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 딸더러 죽으라고 저주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큰 자식 돈 뺏어서 막내 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다툼은 분명 박 여사님을 깨웠을 것이다. 방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민준아, 배고프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고 애처로웠다. 민준의 태도가 즉시 돌변했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너랑 더 안 싸울게. 어머니 배고프시단다. 어머니 드시게 죽 좀 끓여줘. 그는 그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했다. 마치 그것이 내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를 쳐다봤다. 방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드실 죽 좀 끓여달라고. 마비 때문에 죽밖에 못 드셔. 민주는 말하며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민준 씨, 그가 멈춰섰다. 당신 어머니 죽 먹고 싶다고. 응, 좀 끓여줘. 당신이 직접 끓여.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안 끓여.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서윤아,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죽 한 그릇 끓이는 걸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야겠어? 네가 내 아내 맞아?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 어머니 간병인 아니야. 나는 맞받아쳤다. 당신이 어머니 모셔오기로 결정했고 효자가 되기로 결정했으니 끝까지 제대로 해. 당신이 직접 돌보고 직접 끓이고 직접 치우라고. 너. 민주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 여사님이 다시 불렀다. 목소리는 더욱 애절해졌다. 민주는 이를 갈았다. 나를 붉고 튀는 눈으로 한번 쏘아보더니 부엌으로 획 돌아섰다. 그가 냉장고를 열고 냄비와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엌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무시하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서윤아, 어디가? 민준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출근해. 나는 쏘아붙였다. 일 안 하면 당신 어머니 효도 관광이라도 시켜드릴 돈이 어디서 나겠어? 나는 문을 쾅 닫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욕설은 듣지도 않았다.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섰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참고 또 참았다. 예나만 크면, 나한테 직장만 있으면 모든 걸 무시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참을수록 그들은 더 기어올랐다. 그들은 나를 바보로 알았다. 내가 감히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더러 그들은 나를 바보로 알았다. 더러 우루스의 더러 그들은
더 기어올랐다. 그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면, 나 또한 나만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내 얼굴은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이 아니었다. 팀장님이 나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서윤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네. 집에 무슨 일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팀장님.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하겠지. 시어머니가 다 그렇지 뭘 그러냐고 할 것이다. 병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복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겪은 일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자기 자식더러 죽으라고 저주받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하루 나는 기계처럼 일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몇 시간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디야? 아직 퇴근 안 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 드시다가 살해 들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읽고 바로 삭제했다. 서윤아, 제발 집에 와줘.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어머니가 또 바지에 실수하셨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역겨움 때문이었다. 그는 그 더러움을 이용해 나를 집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더 이상 어떤 문자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일부러 밖에서 삼각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곳은 여전히 내 집이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헛구역질이 났다. 대소변 냄새,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끈적하게 떠다녔다. 민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머리는 떡져 있었고 온몸에서 끔찍한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보더니 충혈된 눈으로 올려다봤다. 이제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원망이 가득했다. 이 집 꼴 좀 봐. 이게 집이야? 나는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뭘 어떻게 했냐고.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말 잘하네. 하루 종일 나가서 전화기도 꺼놓고 반신불수 환자랑 나만 집에 내버려 뒀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말했잖아.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맡기로 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민주는 박 여사님이 있는 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휠체어에다 실수를 하시는데 내가 이거 치우면 저기서 또 다른 일을 벌이셔.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우시기만 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는 방 안을 들여다봤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박 여사님은 휠체어에 앉아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채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 그 불쌍한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나를 증오의 찬 눈으로 쏘아봤다. 그녀는 고의로 저러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민준을 괴롭혀서 나를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을 고생시키면 그 아들이 모든 분노를 내게 쏟아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당신 어머니야.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나는 내 방으로 가려고 했다. 샤워가 필요했다. 이 냄새를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 달려와 내 앞을 막았다. 어디가?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못 가. 여기 있어. 넌 내 아내야. 이 꼴을 다 치워야 해. 이거 놔. 나는 팔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 집 가사 도우미 아니라고 했잖아. 너. 민주는 분노에 차손을 치켜들었다. 마치 나를 때릴 것처럼 나는 가만히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쳐봐. 한 번 치기만 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서 볼 줄 알아.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내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손을 내렸다. 얼굴에 떠올랐던 분노는 무력감으로 변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덩치 큰 남자가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서윤아, 제발. 나 더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내가 네 남편이잖아. 우리 부부잖아. 나는 내 남편이라는 남자를 쳐다봤다. 동정심은커녕 경멸감만 느껴졌다. 일어나. 나는 말했다. 그럴수록 더 경멸스러워 보이니까 나는 그를 지나쳐갔다. 이번에는 그가 막지 않았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곧장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최대로 틀었다. 씻어내야 했다. 이 지독한 냄새를, 내게 달라붙은 이 역겨움을 씻어내야 했다. 밖에서는 민준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대신 그의 욕설과 물 뿌리는 소리, 양동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결국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그는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고 더 끔찍한 요구를 할 것이다. 내 예상이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밤새 민주는 문을 두드렸다. 애원하고 욕하고 다시 애원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 방에서 나왔다. 집은 청소되어 있었고 악취 대신 독한 락스 냄새가 났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잠을 자지 않은 듯. 그의 눈은 팬더처럼 퀭했다. 나를 보자 그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애원이 없었다. 그에게서는 보기 드문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서윤아, 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진지하게. 나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다. 나도 지쳤다. 나는 의자를 끌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말해봐. 나는 팔짱을 꼈다. 밤새 생각해봤어. 민준이 입을 열었다. 이 상태로는 안 돼. 나도 출근하고 너도 출근하면 집에 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어. 사람 쓰는 건 당신도 알잖아. 돈도 많이 들고 믿을 수도 없고. 혹시라도 어머니를 때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심호흡을 했다. 결정했어. 당신 회사 그만둬.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고. 민준이 더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이 집에서 전업주부에 어머니도 돌보고 밥도 하고 어차피 예나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애 등하교 시키고 돌보면 되잖아. 일석이조네.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내 귀를 의심했다. 그가 일석이조라고 했다. 당신 월급 쥐꼬리만 한 거 있으나 마나잖아. 그는 내 눈빛의 위험함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했다. 그만둬.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 당신은 집에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책임만 다하면 돼. 그럼 양쪽 다 좋잖아. 이웃들 보기에도 좋고. 책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내 책임이 내 경력, 내 인생 포기하고
당신 어머니 노예가 되는 거야? 또 그런 식으로 말한다. 민준이 책상을 쳤다. 노예가 아니야. 효도지. 넌 여자잖아. 이런 일은 네가 해야지. 그럼 나더러. 남자 체면의 집에서 어머니 대소변이나 받아내라는 거야? 왜 안 돼? 나는 되물었다.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그리고 내일 내 월급이 적을지는 몰라도 그건 내 땀과 눈물이야. 내 독립이라고. 절대로 포기 못해. 너.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서윤아, 이건 부탁이 아니야. 요구하는 거야. 내가 거절하면 나도 일어섰다. 나를 때리기라도 할 거야? 아니면 이혼이라도 할래?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민주는 멈칫했다. 그는 두려워했다. 그는 효자였지만 동시에 겁쟁이였다. 그는 둘 다 갖고 싶어 했다. 효심 깊은 아들도 되고 싶었고, 그가 정의하는 순종적인 아내가 있는 평온한 가정도 갖고 싶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 나는 눈앞의 남자를 쳐다봤다. 그에게 남았던 마지막 사랑과 존경심마저 모두 사라졌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미친 생각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태도를 바꿨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알았어. 나는 지친 척하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큰일을 결정하는데 생각할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 민주는 놀랐다. 내가 이렇게 빨리 수긍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무 지쳤어. 계속 싸워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 당신 말도 일리는 있어. 예나도 곧 학교 들어가니까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래, 생각해봐. 그가 서둘러 말했다. 당신이 집에 있는 게 최선이야, 서윤아. 내가 당신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나 출근할게. 오후에 예나 데리고 올게. 아이는 친정에 있었다. 다녀와. 민주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나는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지만 내 속은 불타고 있었다.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라고? 민준 씨, 날 너무 얕봤어. 내가 책임을 다하길 원한다고? 좋아, 내가 보여주지. 나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차를 몰아 여행사로 향했다. 몇 달 전 회사에서 추천했던 해외 연수 기회가 있었다. 예나 때문에 거절했었다.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팀장님 앞에 앉았다. 바로 어제 나를 걱정해주던 그분이었다. 서윤 씨, 진심이에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싱가포르 해외 연수 말이에요. 아이 때문에 거절한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팀장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안일은 다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가 봐주시기로 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제 경력의 큰 기회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님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내게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서윤 씨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비행기 표와 절차는 회사에서 처리해 줄게요. 이번 연수는 6개월 과정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요. 가장 빠른 건 다음 주 출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는 팀장실을 나왔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6개월. 그 지옥에서 6개월 동안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친정으로 갔다. 예나는 나를 보자 환호하며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향긋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곧 이 아이와 떨어져야 했. 엄마, 예나를 방에 들여보낸 후 나는 친정어머니에게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여사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된 일, 민준이 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일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경악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 민준이라는 녀석 사람이 아니구나. 어머니는 분노했다. 저 결심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6개월 동안 해외 연수 갈 거예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엄마, 6개월만 예나 좀 부탁해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낼게요. 어머니는 나를 안고 오셨다. 가거라, 내 딸. 어디든 가서 숨 좀 돌려. 예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손녀 고생 안 시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에겐 엄마가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배우처럼 살았다. 민준의 제안을 고민하는 척했다. 심지어 밥도 몇 번 차렸다. 물론 박 여사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 민준은 내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자기가 나를 길들였다고 생각했. 나는 몰래 준비했다. 내 비자금을 모두 인출했다. 옷을 챙겼다. 편지를 썼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민준에게 예나를 며칠 외갓집에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했다. 내가 온전히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준은 즉시 동의했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나를 보지 못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 그날 밤 그는 나를 유혹했다.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를 받아들였다.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 다음 날 이른 아침 만족스러운 밤을 보내고 깊이 잠든 민준을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사직서가 아닌 무급 휴직 신청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 그 옆에는 은행 카드와 짧은 메모를 두었다. 나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나는 메모지에 몇 자를 휘갈겨 썼다. 나의 효자, 남편 민준 씨에게 나 6개월간 해외 연수 가요. 거짓말했어요. 나 회사 그만 안 둬요. 당신 어머니의 노예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카드에 돈 충분히 들어있어요. 절반은 예나 생활비로 이미 엄마한테 드렸어요. 나머지 절반은 당신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걸로 사람 구해서 당신 어머니 돌봐요. 나 찾지 마요. 당신 효도하는데 더는 방해 안 할게요. 나는 내 이름 서윤이라고 서명했.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동이 트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자유의 공기였. 앞으로 6개월이 어떨지는 몰랐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구했다. 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단순히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의 삶을 잠시 단절하는 일이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나였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6개월은 긴 시간이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나를 원망할까 두려웠다. 나는 떠나기 전 주말 내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데려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새 옷과 학용품도 잔뜩 사주었다. 예나야, 착하지. 나는 울음을 참으며 아이를 안았다. 엄마가 한동안 아주 멀리 출장을 가야 해. 외할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말 잘 듣고, 알았지? 예나는 울먹였다. 얼마나 있다 와? 엄마, 다시 올 거지? 그럼.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6개월. 금방이야. 네가 학교 들어간 지 몇 달 안 돼서 엄마가 올 거야. 매일 영상 통화할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아이를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내가 남아서 신경질적이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원망에 잠겨 산다면 예나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은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었고 나중에 내 딸에게 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였다. 나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미웠지만 그들을 굶기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민준에게 내가 잔인했다는 핑곗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준에게 남겨둔 카드 속 금액을 신중하게 계산했다. 일부는 우리 부부의 공동 저축이었고 나머지는 내 개인 돈이었다. 나는 그중 절반,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예나를 위한 돈을 뺐다. 나머지 절반은 그에게 남겨두었다. 그 돈은 그가 6개월 혹은 그 이상 동안 병간호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네가 떠나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효도하고 싶다고? 좋다. 내 돈, 아니 우리 돈으로 마음껏 효도해보라고. 곁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분풀이 대상이 되어줄 내가 없을 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효자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마지막은 일 문제였다. 나는 6개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이 연수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집안일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암부리 대신미. 개신일이 에게 타신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기쁘지도 후회되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느껴졌다. 민준, 지금쯤 일어났겠지. 내 메모를 읽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아마 충격이 크겠지. 분노하겠지. 나를 배신자, 못된 아내라고 욕할 것이다. 내게 전화를 걸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한국 유심칩을 빼서 부러뜨린 후 기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미리 준비한 여행용 유심칩을 끼웠다. 이제부터 민주는 나와 연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겠지. 내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연락할 유일한 사람은 엄마와 내 딸뿐이었다. 잘 있어, 민준. 잘 있어요, 박 여사님. 두 분이서 실컷 효도하고 사세요.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일의 속도는 숨가쁘고 긴장됐지만 흥미로웠다. 나는 배움과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바쁨으로 머릿속에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다. 이번 연수는 이론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국적의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결혼이라는 혼돈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매일 밤 예나와 영상통화를 했다. 오늘 무슨 글자를 배웠는지, 외할머니가 무슨 맛있는 걸 해줬는지. 제잘거리는 아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아이는 엄마 없는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듯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엄마가 속삭였다. 너는 일에만 신경 써. 민준이가 전화했었어.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했대? 엄마? 내 욕을 하더구나.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바람나서 집 나간 나쁜 년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한바탕 쏘아붙여줬지. 아내 귀한 줄 모르면 나중에 집신짝도 못 건진다고. 내 말 듣더니 전화를 끊더라. 그 후로는 전화 안 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람나서 집을 나가? 그 남자의 머릿속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나 얘기는 안 물어봤어. 엄마? 아니,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딸 안부는 한마디도 안 묻더구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자기 친딸인데 안부조차 묻지 않다니. 효도하느라 자기 자식까지 잊어버린 건가?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민준에게서 온 이메일만 받는 스팸 메일함이 있었다. 수십 통의 이메일. 처음 몇 개는 욕설이었다. 서윤, 이 나쁜 년. 감히 날 속여? 어디 갔어? 당장 돌아와. 네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돌아오면 네 회사에 가서 다 까발릴 거야. 내 본 모습을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나는 무시했다. 그가 감히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허울뿐인 체면을 중시하는 남자였다. 그 후의 이메일들은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애원으로, 서윤아,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네가 남겨둔 돈으로 사람을 구했는데 아무도 어머니를 못 견뎌해. 며칠 일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 어머니 성격이 너무 까다로우셔. 밥도 안 드시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욕만 하셔. 아, 그랬구나. 박 여사님의 성질을 아무도 못 견뎠구나. 돌아와줘, 서윤아. 예나도 너 보고 싶어해. 내가 안쓰럽지 않다면 우리 딸이라도 생각해야지. 그가 감히 예나 얘기를 꺼내? 딸 안부 한 번 안 묻던 파렴치한 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방패로 삼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이메일은 며칠 전 내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온 것이었다. 서윤아, 어머니 병세가 악화됐어. 의사 선생님이 쇠약해지셨다고. 아무래도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와서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봐. 그래도 부부의 연이 있는데 제발 부탁할게. 병세 악화. 나는 잠시 멈칫했다. 희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죽으면 또 나으면 되지. 돈 아깝게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즉시 그 죄책감을 지워버렸다. 이것도 함정이다. 그는 마지막 감정 카드를 써서 나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이메일을 휴지통으로 끌어다 넣었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예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하지만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다. 안전하다. 나는 내 일에 집중했다. 그 남자가 내 새로운 삶을 방해하게 두지 않았다. 6개월 중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 남은 3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내 연수 과정은 성공적으로 끝났. 나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지 회사에서 나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것은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월급과 함께 온 멋진 기회였다. 나는 많이 고민했다. 싱가포르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예나를 이곳으로 데려올까. 하지만 바로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윤아, 당장 돌아와야겠다. 큰일 났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예나 무슨 일이야? 아니, 예나는 괜찮아. 엄마가 서둘러 말했다. 그런데 네가 신청해둔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했어.
나는 멍해졌다. 거부. 왜요? 서류는 다 준비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나 주민등록이 아직 아빠 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등본을 민준이가 어디다 숨겼는지 없어져 버렸어. 학교에서는 아빠나 엄마가 등본 원본을 가지고 와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내가 몇 번을 가도 안 된다고 하더라. 내일이 마감일이래. 그때까지 안 가져오면 얘나 이름 빼고 다른 애 넣겠다고 했단다. 얘, 이 학교 배정 못 받으면 우리 얘나 어디서 공부해. 귀가 멍멍해졌다. 주민등록 등본 잊고 있었다. 예나는 아빠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고 당연히 주민등록도 민준과 박 여사님과 함께 묶여 있었. 그 파렴치한 남편. 내가 돈까지 보내주고 조용히 효도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자기 친딸을 이용해서 내게 복수하다니. 그는 예나가 내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입학 절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를 갈았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가 울먹였다.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집에 찾아가니 문이 잠겨 있더라. 이웃들 말로는 한 달 넘게 안 보였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어디 요양원에 보냈다는 소문이 돌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민준. 그는 나쁜 남편, 나약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아빠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딸을 방치했고 그렇게 효도하겠다던 친어머니마저 요양원에 버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내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갈게요. 바로 갈게요. 내일 아침까지 학교에 도착할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의 기회, 높은 연봉, 모든 것이 예나의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민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은 그 때문도 그가 거짓말로 꾸며낸 시어머니의 임종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내 딸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나의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밤샘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교감 선생님이 난처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예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감일인데 아이 아버님도 등본 원본도 보이지 않아서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내가 해외 연수를 마치고 막 돌아왔다는 증명서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등본은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제 남편 민준 씨가 고의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새벽 4시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한 확인서였다. 전 남편. 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 이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민준이 보낸 이메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거짓말했던 그 이메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자기 딸을 방치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부디 학교 측에서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다툼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게 두지 말아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나를, 그리고 서류 뭉치를, 내 눈 속의 결의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이니 예나 학생의 서류를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최대한 빨리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완비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아이의 모든 일을 처리했다. 서류를 다시 만들고 예나의 주민등록을 나와 외할머니 쪽으로 옮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민준의 서명이 필요했기에 생각보다 모든 것이 어려웠다. 그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6개월 전 떠났던 옛집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집은 싸늘했고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민주는 없었다. 박 여사님도 없었. 책상 위에는 내가 남겨둔 은행 카드가 그대로 있었지만 돈은 거의 다 인출된 상태였다. 그는 내 돈을 가지고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사라진 것이다. 나는 싸늘한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더 이상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경멸감만 남았다. 그때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람이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젊은 여자가 나왔다. 민준의 것으로 보이는 남자 셔츠 하나만 걸친 채 그녀의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아, 민준 씨 아내분이시구나. 나는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내 앞에는 아주 젊은, 아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반항적이고 풋풋한 아름다움과 얼굴의 역력한 철없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태연하게 머리를 말렸다. 민준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도발적인 곡선이 드러나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바싹 마른 채 나왔다. 저요? 그녀가 웃었다. 저는 아름이에요. 민준 씨 새 여자친구. 새 여자친구? 그녀는 그 단어를 마치 날씨를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내 집에서 내 남편의 옷을 입고 민준 씨는 어디 갔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아침 사러 나갔어요. 곧 올 텐데. 아름은 태연하게 냉장고로 걸어가 물병을 꺼냈다. 뭐 마실래요? 그녀의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났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름은 어깨를 으쓱했다. 언니 집이요? 민준 씨는 이 집 자기 명이라고 하던데. 오빠가 저 여기 살게 해줬는데. 제가 왜 나가요? 나가라고 했어. 나는 소리쳤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끈한 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6개월 만에 보는 내 남편. 그는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는 경악했다.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서윤아. 그가 더듬거렸다. 언제 왔어? 놀랐어. 내가 예고 없이 돌아와서 애인 숨길 시간도 없어서 놀랐냐고? 나는 비웃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아름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서윤아, 너 오해한 거야. 이 사람은 아름이라고 그냥 아는 동생이야. 아니에요, 오빠. 그 여자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노골적인 소유욕이 담긴 도발적인 행동이었. 민준 오빠, 왜 언니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은 당황하며 아름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다. 아름아, 너 후쇼빠떠 하지 마. 나랑 서윤이는 아직 부부야. 어머,
아름이 입술을 삐죽였다. 부부가 6개월 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집을 나가? 부부가 시어머니 위독한데 안 돌아와? 오빠가 나한테 다 말해줬잖아.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당신 저 여자한테 다 말했어? 내가 집 나간 아내라고? 당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당신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어느 요양원에서 위독하신데. 내 말은 민준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움찔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은 알 필요 없어. 나는 말했다. 나 여기 바람 피운 거 따지러 온 거 아니야. 당신 같은 더러운 남자나 남의 남편 뺏는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 나는 아름을 향해 돌아서 옷 챙겨 입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나가요? 아름이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민준 오빠, 말해봐. 나랑 결혼하려고 저 언니랑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이혼? 결혼? 귀가 멍멍했다. 나의 효자 남편 민준. 어머니 수발 들라고 내게 회사를 그만두라던 남자. 혼자서는 감당 못한다며 울던 남자. 이제 그는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내 돈을 빼돌려 내 집에서 어린 여자를 끼고 살고 있었다.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다. 고통도 질투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경멸감만이 남았다. 성배탄 부선고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내가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의 두 여자에게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아름아, 너 입 다물어. 그가 애인에게 소리쳤다.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는 내게로 돌아서서 애써 달래려 했다. 서윤아, 내 설명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떠나고 너무 외로워서 어머니는 아프시고 그냥 잠깐 바람 피운 거야. 바람? 나는 반복했다. 바람 피워서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아? 바람 피워서 내 돈 빼돌려 저 여자 먹여 살려? 바람 피워서 아내랑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민준이 황급히 부인했다. 이 기집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 약속한 적 없어, 오빠. 아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오빠,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젯밤에도 나 안고. 내가 진짜 사랑이라고 했잖아. 서윤이 언니는 늙고 까다로워서 이제 질렸다고 했잖아. 입 닥쳐. 민준이 아름의 뺨을 세차게 때렸. 젊은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다. 싸구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피곤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침실로 향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항상 예비 열쇠를 가지고 다녔다. 문을 열었다. 아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 아마 민준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거나 저 여자가 그의 방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했나 보다. 나는 캐리어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거실로 나와 민준의 바로 앞 테이블에 던졌다.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연극도 그만해.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류 첫 장에 인쇄된 이혼 소송장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윤아, 나는 이미 서명했어. 나는 말했다. 내가 여기 돌아온 건 당신한테 이걸 주고 예나 주민등록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야. 당신은 무책임하게 등본을 숨겨서 내 딸이 학교에 못 가게 만들었어. 당신은 아빠 될 자격이 없어. 아니야. 서윤아. 민준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저 기집애가 제가 날 꼬드긴 거야. 당장 내쫓을게. 제발 이혼만은. 예나는 어떻게.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는 또 예나를 들먹였다.
나는 그의 손에서 다리를 뿌리쳤다. 얘나 이름 들먹이지 마. 당신은 자격 없어. 당신이 딸의 입학 서류조차 챙기지 않았을 때 당신은 아빠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서명해, 민준 씨. 이게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야. 당신은 저 여자랑 자유롭게 살고 나는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거지. 안 해. 서명 안 해. 민준이 소리쳤다. 이혼하기 싫어. 나 아직 너 사랑해. 서윤아, 날 사랑한다고? 나는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 사랑해. 당신은 하녀 노릇해주고 애 낳는 기계가 되어주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줄 아내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아름을 쳐다봤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당신이 서명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자식을 방치했다는 증거 가지고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해. 서명하면 일이 빨리 끝나고 안 하면 당신 체면만 더 구겨질 뿐이야. 민주는 멍하니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쉽게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더 이상 없었다. 6개월의 해외 생활, 6개월의 독립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이 망연자실해 있는 동안 젊은 애인 아름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예쁘장한 얼굴은 이제 이상할 정도로 뻔뻔해져 있었다. 서윤이 언니. 그녀가 더 이상 울먹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민준 오빠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해? 네.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언니는 가버렸고 오빠 혼자서 일하면서 반신불수 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 어떤 남자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녀는 다가와 민준의 팔짱을 꼈다. 이번에는 민준도 뿌리치지 않았다. 아마 동맹군을 얻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오빠가 저를 찾은 건 아름이 계속했다. 외로워서였어요.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오빠 곁에서 돌봐주고 위로해줬어요. 언니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고마워하라고? 내 남편이랑 자고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산 너한테 고마워하라고? 무슨 돈이 언니 돈이에요? 아름이 고개를 쳐들었다. 민준 오빠가 번 돈이라고 하던데요. 남자가 밖에서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언니가 아내면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죠.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건 언니가 직접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방해하면 어떡해요?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서윤이 언니. 아름이 어른스러운 척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이혼하고 애까지 데리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언니가 저를 받아들여요. 언니가 큰 부인하고 제가 작은 부인할게요. 언니는 집에서 예나 키우고 저는 민준 오빠 돌볼게요. 양쪽 다 좋잖아요. 안 그래요? 민준 오빠? 그녀는 민준을 보며 윙크했다. 나의 비겁한 남편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잔인했다.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큰 부인, 작은 부인, 제안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으로 향했다.
서윤아, 어디가? 민준이 놀라 소리쳤다. 법원에. 나는 문손잡이를 꽉 쥐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 체면 구기는 걸로 안 끝나. 모든 걸 잃게 만들어줄게. 나는 문을 쾅 닫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말도 무의미했다. 민준과 아름. 무책임한 자와 뻔뻔한 자. 그들은 정말 천생연분이었다. 나는 법원의 이혼 소장으로 그들을 맺어줄 것이다. 단서.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두 가지 일에 집중했다. 예나의 남은 입학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엄마는 나더러 아예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예나 학교와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회사에도 복귀했다. 6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더 높은 직급과 더 나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나를 환영했지만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내가 이혼한다는 소문이 어떻게든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어느 날 예전에 민준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일했던 동료 언니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서윤아,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너랑 민준 씨. 네,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동료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님이 사고 나셨을 때부터 뭔가 안 좋더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고요? 시어머니 말씀이세요? 응.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 몰랐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서도 한동안 시끄러웠잖아. 뭐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신 걸로만 알아요. 뇌졸중은 무슨. 동료 언니가 손사래를 쳤다. 오토바이 사고였어. 시어머니가 직접 낸 사고. 나는 얼어붙었다. 사고요? 민준 씨는 뇌졸중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녀가 놀랐다. 그걸 속였어? 민준 씨 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긴데. 그날이 동서. 그러니까 민호 씨 아내 생일이었대. 시어머니가 그 막내 며느리를 엄청 예뻐했잖아. 비 오고 길 미끄러운데도 자기가 직접 오토바이 몰고 선물 갖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민준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대. 네가 날 막아? 내가 내 손주 보러 가겠다는데 하면서 혼자 오토바이 끌고 나갔다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가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거야.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렇게 마비가 온 거고 민원에도 처음에는 모시고 와서 돌봤는데 몇 달 안 돼서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까다롭고 맨날 욕만 하니까 너희 집으로 보낸 거래. 근데 그때 너는 없었지? 아니요. 나는 말을 끊었다. 그때 저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을 때 저도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민주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다. 아마 내가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여기고 마음이 약해지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나? 진실은 박 여사님이 자신의 맹목적인 편애와 막내 며느리 생일 파티에 가겠다는 고집 때문에 스스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진실은 민호 부부가 그녀의 수발과 돈을 실컷 받아먹고는 잠시 돌보다가 짐이 되자 즉시 우리 부부에게 떠넘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내 남편 민준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속이는 데 동조했고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짐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분노가 흘렀다. 그들 모두 그 가족 전체가 거짓말쟁이들이었다. 서윤아, 괜찮아?
동료 언니가 내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오히려 감사해요, 언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셔서요. 이 사실 법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나와 예나는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아주 착하고 똑똑했다. 나는 일하고 아이를 돌봤다. 엄마가 가끔 오셔서 밥을 해주시거나 손녀와 놀아주셨다. 삶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내 이혼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민주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고도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재판을 연기했고 쉽게 이혼해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에겐 증거가 있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으며 아이를 키울 충분한 조건이 있었다. 법원은 조만간 내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날 회사에서 큰 송년회가 열렸다. 새로운 직책 때문에 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나는 가볍게 화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샀던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헝클어진 서윤이 아니었다. 나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고 모두가 건배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내 팔꿈치를 잡았다. 서윤아. 익숙하지만 지치고 쉰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민준이었다. 나는 경악했다.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내 전 남편. 그는 초췌했고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팔을 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서윤아, 제발.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잠깐만 얘기 좀 해. 제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다. 우리는 발코니에 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다.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물었다. 민주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잘못했어. 나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침묵했다. 그 아름이라는 년. 그가 이를 갈았다. 날 버렸어. 내 남은 돈까지 전부 챙겨서 도망갔어. 다른 돈, 많은 놈한테 가버렸다고.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래요? 축하해요. 비꼬지 마. 민준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요양원에 어머니 뵈러 갔는데 돌아가셨대. 돌아가신 지 석 달이나 됐다고 하더라. 나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아름이가 내 번호를 다 차단해 놨었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 여사님이 죽었다. 내 감정은 텅 비어 있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나 이제 아무도 없어. 서윤아.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직장도 잃었어. 회사에서도 잘렸어. 너무 절망해서 되는 대로 살았더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가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내가 변할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네가 보고 싶어. 우리 예나도 너무 보고 싶어. 제발. 서윤아. 그가 내 다리를 붙잡고 애처롭게 울었다. 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던 남자. 애인이 큰 부인. 작은 부인을 제안했을 때 침묵했던 남자. 이제 모든 것을 잃자 내게 돌아와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희끗한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없었.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민준의 팔에서 내 다리를 빼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두었다. 민준 씨, 일어나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남들 보는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안 일어나. 민준이 파티장에서 흘깃거리는 시선들을 무시하고 소리쳤다. 네가 날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서윤아, 나도 알아. 너 아직 나한테 마음 있잖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우리한테는 예나도 있잖아. 마음?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민준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당신이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 여사님을 집에 데려온 그날 죽었어. 당신이 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을 때 죽었고, 당신과 당신 애인이 내 집에서 함께 있는 걸 봤을 때 완전히 땅에 묻혔다고.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알아. 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그년한테 속은 거야. 나한테 다시 한번 바로잡을 기회를 줘. 바로잡는다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 당신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 왜 모든 걸 잃었는지 아냐고?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비겁한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그 힘든 일은 남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비겁한 거야. 바람을 피워놓고 상황 탓을 하기 때문에 비겁한 거야. 늙은 어머니를 버리고 어린 자식을 방치했기 때문에 비겁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 같은 실패자를 내가 두 팔 벌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겁한 거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나는 계속했다. 당신은 아름을 잃고 돈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직장을 잃었어.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내가 생각난 거지. 내가 마지막 정거장. 당신의 모든 실패를 쏟아부을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당신은 자격 없어. 나는 말을 끊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예나의 아빠가 될 자격도 없어. 당신의 유치한 복수심 때문에 아이가 입학도 못할 뻔했던 그날. 당신은 이미 모든 자격을 잃었어. 나는 돌아섰다. 이혼 소송 취하 안 할 거야. 법원에서 부르면 이번에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똑바로 나와. 서윤아, 거기서.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즉시 그의 절규를 집어삼켰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향했다. 창밖에는 민준의 비참한 모습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남아 있었다. 정말로 끝이었다. 그가 내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한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구명보트가 아니다. 나는 서윤이고 나에게는 나만의 새로운 삶이 있었다. 내가 틀렸다. 나는 모욕적으로 거절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민준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의 비겁함은 증오로 변했다. 파티가 있은 지 일주일 후 나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장이었다. 민준이 나를 고소했다. 그는 딸 예나의 양육권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경악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다. 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 서유는 무책임한 엄마이며 바람이 나서 그는 여전히 그 단어를 썼다. 6개월간 집을 나갔고 아이를 늙고 병든 외할머니에게 떠맡겼다고. 아빠인 자신이야말로 예나를 돌볼 충분한 조건과 사랑을 가졌다고. 심지어 그는 뻔뻔하게도
내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놈. 엄마는 소장을 읽고 분노의 혈압이 오르셨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딸을 버리고 안부 한 번 안 묻던 놈이 이제 와서 딸을 키우겠다고? 나도 화가 났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나는 말했다. 저 사람 미쳤어요.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애를 키워요? 그래도 엄마가 걱정했다. 저 녀석은 입만 살았잖아. 법정 가서 때려뒀으면 어떡해? 판사님이 사정을 모르시면 제가 알게 해드릴 거예요.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요. 좋아,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원하지 않으니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줘야죠.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민준이 어머니를 못 돌보겠다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던 이메일.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거짓말했던 이메일. 예나가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입학을 못할 뻔했다는 학교의 확인서. 그가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나에겐 증인도 있었다. 나는 예전 동료 언니에게 다시 전화했다. 박 여사님의 사고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동의했다. 나는 심지어 민준이 제 어머니를 버렸던 요양원까지 찾아냈다. 민준이 그녀를 입소시킨 날짜가 적힌 서류와 요양원에서 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기록이 담긴 사망 진단서까지 확보했. 재판날이 왔다. 나는 법정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더 단정해 보였다. 외모를 가꾸려고 애쓴 듯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 그의 예대인 아름과 함께였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돈 많은 남자 따라 떠난 거 아니었나? 아름은 나를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다시 공모한 것이다. 아마 민준이 무언가를 약속했거나 아니면 아름이 그 돈 많은 남자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예비용 타이어였던 이 남자에게 돌아왔거나 그들은 이곳에 와서 내게서 예나를 빼앗기 위한 연극을 함께 펼칠 작정이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법정은 엄숙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가장 힘든 시기에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으로 묘사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웅변조로 말했다. 제 의뢰인 민준 씨는 홀로 반신불수가 된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서윤 씨는 무정하게도 6개월간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이 메모 한 장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는 내가 썼던 당신 효도하는데 방해 안 할게요. 라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민준 씨가 고통받고 있을 때 여기 계신 아름 씨가 그의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아름 씨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서윤 씨는 그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뉘우치기는커녕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민준 씨에게 남은 유일한 것, 그의 딸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훌쩍이기 시작했다. 아름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내 변호사의 차례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날카로운 인상의 내 변호사가 일어섰다. 방금 저쪽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녀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저들은 서윤 씨가 집을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고 요구한 이메일입니다. 서윤 씨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해외 연수를 떠난 것입니다. 저들은 민준 씨가 홀로 어머니를 돌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서윤 씨는 그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립도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했다. 민주는 움찔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저들은 서윤 씨가 아이에게 무책임했다고 말합니다. 내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학교 측의 증거입니다. 버떡거리 던 것은 덩고 소리다. 버떡거서 더는 씨가 아이에게 무책임했다고. 벙거서 던 것은 다. 그리고 저들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민준 씨가 등본을 숨겨 자신의 친딸이 입학조차 못할 뻔했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바로 돌아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서윤 씨입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내 변호사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예나 양이 폐렴으로 죽을 뻔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압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딸이 응급실에 누워있고 당신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당신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민주는 멈칫했다. 그는 이미 짐작한 듯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법원은 나를 불렀다. 나는 침착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딸의 미래를 위해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제 딸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저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계집애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죽으면 또 낳으면 되지. 돈 아깝게.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민준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자신의 손녀에게 죽으라고 저주했던 할머니. 나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자식을 방치하고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일삼는 아버지. 재판장님께서는 이들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A 나름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법원은 휴정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불쌍한 척하는 기색이 없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아름은 붙잡혀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허가했다. 예나의 양육권은 당연히 내게 돌아왔다. 법원은 민준이 아빠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판결이 하나 더 있었다. 법적으로 예나 양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아이의 어머니인 서윤 씨는 직장 생활로 바쁘고 외할머니께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돌봐오신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예나 양이 계속해서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도록 판결합니다. 서윤 씨는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 하지만 이내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서류상으로 외할머니가 주된 보호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서윤이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뒤따라왔다. 서윤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문 앞에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끝났어, 내 딸.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악몽을 통과했다. 나는 싸웠고 이겼다. 나는 나쁜 남편과 시댁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에겐 딸이 있고 엄마가 있고 내일이 있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